김의경 박사님은 통일과 북한의 자유화, 자유민주화라는 주제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과 북한 자유민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다. 자유라는 단어. 북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단어는 있는데 뜻이 달라. 예, 정답입니다. 북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자유는 김일성의 영도 하에 미 1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봤을 때 남한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불쌍한 동족이죠. 네. 북한에는 생각하는 자유가 다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그런 자유, 이런 자유에 대한 개념은 북한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고요. 북한 사람들은 사실 한 번도 자유의 공기를 맡아보지 못했죠. 북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북한에는 북한 사회에 자유가 얼마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북한의 자유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통일과 북한 자유화, 민주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 서울대 통계에 의하면 한 25%가 통일 필요 없다, 50%가 필요 있다 아직은. 근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지만 북한의 자유와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적은 편입니다. 제가 40대예요. 그래서 주변에 진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하도 막 그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북한에 살아보겠냐고, 북한에 올라가서 살겠냐고,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발끈합니다. 내가 왜 북한에 사냐고, 이 남한에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자유도 없이 고생하면서 왜 사냐고 굉장히 놀라면서 발끈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거, 북한의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거는 대다수 남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북한의 자유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동족이지 않냐. 북한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이유로 이타적인 동기로 아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북한의 민주화가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남한이 굉장히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생각해 보죠. 아까 일제강점기 이런 얘기 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단어조차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일제강점기라고 써요. 일제강점기도 북한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라고 했었죠, 전에는. 식민지 시대 이랬죠. 근데 북한에서는 남한을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이제는 미제강점기에 있는 불쌍한 동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남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 잘 살도록 북한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북한은 적화야라는 걸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북한에 어떻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스골릭이라는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어떤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할 수 없는 나라, 바로 북한이 독재죠. 그렇게 독재를 정의하면서 한 300여 명의 이런 권위주의 지도자들, 독재자들의 종말을 관찰을 했더니 한 11%는 시위로 무너졌고 한 68% 굉장히 많은 수죠. 68% 정도는 내부자, 그러니까 쿠데타 이런 걸로 인해서 무너졌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주 강력한 독재, 북한이 강력한 독재죠. 이런 경우는 어떤 쿠데타에 의한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시위나 외부 개입으로 망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외부 개입, 북한이 아마 이렇게 몰락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시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그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북한에도 관제 시위는 있습니다. 평양에서 미제를 몰아내자 하는 그 혁수막 들고 나서는 그런 관제 시위는 있지만 북한 그 대중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나와서 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레비스키 웨이 이런 사람도 이제 권위주의 학자인데요. 권위주의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꼬마 돼지 삼형제 얘기하시죠? 이제 이 권위주의 학자들이 봤을 때 여기서 늑대는 사회입니다.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본능적으로 이 체제를 바람을 불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모든 주민들은 그 정권에 저항을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많은 권위주의 그 학자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견고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이 뒤에 이런 집들처럼 체제가 강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늑대가 어떤 여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늑대가 약간 초식 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성을 버리는 거죠. 늑대가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북한이라는 늑대는, 북한 주민은 어떻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 같은 민족인데 우리 그렇게 시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왜 북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례. 네. 그래서 저는 북한과 굉장히 비슷한 스탈린 국가,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제 다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진 나라랑 북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다 비슷한데 조금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 뭔가 비슷한 점 사이에 그 다른 점 때문에 이런 차이점, 결과가 다른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미래 차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랑 루마니아랑 알바니아가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강압적인 이런 독재 국가인데 결국은 루마니아는 89년에 차우세스쿠가 무너졌고 알바니아는 92년쯤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은 아직도 안 바뀌고 저러고 있냐? 왜 다른 두 나라는 공기가 일어났냐?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주의 학자들의 그 전체주의 정의에서 5가지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경제, 물리적 통제. 물리적 통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 감시하는 거, 또는 처벌하는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 비밀 경찰 이런 것들, 무섭게 하는 거. 주입은 세뇌, 교육 이런 거고요. 고립은 외부 사회로부터의 어떤 폐쇄, 단절 이런 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에 살았던 45년부터 94년을 다른 두 나라와 함께 비교 대조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길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56년도에 그 후르쇼프가 이제 스탈린이 53년도에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탈스탈린 하자는 그런 비밀 연설을 합니다. 이 비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그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좀 이렇게 탈스탈린화를 하는데 이때 북한이랑 루마니아, 알바니아는 여전히 스탈린으로 아주 강압적인 그런 독재를 이뤄나갑니다. 56년에는 헝가리에서 반소 혁명도 있었죠.
그래서 56년을 어떤 분기점으로 하고 89년에는 아시다시피 뭐 폴란드, 헝가리 해가지고 이제 루마니아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점으로 해서 기간을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45년에서 56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기간 말에 어떤 저항이 있었을까를 보니까 루마니아에서만 저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알바니아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변수를 보니까 이제 사실 북한과 알바니아에는 되게 젊은 리더가 들어섰어요. 33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지도를 권력을 받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게오르크 데주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차우세스쿠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5세에 1955년도에 비교적 늦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물론 이 북한과 알바니아가 더 일찍 강력하게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김일성 북한과 이 엠보호자의 알바니아는 통제, 주입, 고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루마니아보다는 좀 더 강했어요. 그중에서 김일성의 북한이 가장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시면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1950년 초 중반에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동유럽으로 막 보냅니다. 형제 국가들로 막 보내요. 보냈는데 벌써 1950년 초 중반에 이 어린이들이 고아들이 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김일성이 그려져 있는 깃발에다가 경례를 붙이고 그때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6.25 때도 들어와서 북한 공산당들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많이 가르쳐서 지금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통제와 주입이 벌써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는 어땠을까요? 사실 경제는 이 세 나라가 다 어려웠습니다.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웠죠. 2차 대전 직후였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랑 새로운 이념을 도입을 했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잘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비교적 조용했지만 루마니아의 경우는 보시면 40년대에 벌써 시위가 잘 자란 시위가 있었고 56년에는 티미슈아라는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헝가리에서 학생들이 단속혁명이 있었을 때 그 영향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56년쯤에 시위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1945년에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 들어보셨죠? 네. 이제 1945년 8월에 소련이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해방군이라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웬걸요? 들어와서 약탈하고 부녀자들 구타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흥에서부터 의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련도 거기에 이제 잘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거세지니까 45년 11월에 신의주에서 이렇게 반공 학생 의거가 일어났을 때는 한 3,500명이 가담을 합니다.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검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가 아니고 사실은 빨간색 페인트입니다. 그 소련의 야크기가 있죠. 비행기. 야크기에서 빨간색 페인트로 그냥 시위대한테 막 붙는 거예요. 그럼 페인트가 어떻습니까? 잘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검거를 1,000여 명을 검거를 하고 그 중에서 200명 정도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59년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또 김일성이가 정치범 수용소를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하죠. 정치범 수용소를 제18호 관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으니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몇 개입니까? 여기 요만한 뭐 하나 박혀도 가시가 박혀도 이거에 집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가족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이러면 참 시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위를 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 시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정하게 관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50년에 6.25가 터졌을 때 이제 우리 북한이 올라가니까 반공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전력에 사탄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56년에서 89년 중간 그 두 번째 시기인데요. 보시면 세트로 두 명씩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지도자와 두 번째 지도자, 삼국이 있는데 이 세 나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만 부자지간입니다. 네, 북한은 부자지간이고, 네, 그리고 다른 이 세트도 보면 첫 번째 지도자가 두 번째 지도자를 사실 좋아했습니다. 호자 같은 경우도 이 알리아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차우셰스쿠도 비슷했고요. 그 감옥에서 같이 살았던 동지였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89년까지 이 시기에 엠버 호자는 이 사람이 엠버 호자죠. 그 40여 년을 다스렸던 알바니아 독재자죠. 이 사람은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오랜 시기에 앓다가 죽고, 그다음에 이 대주라는 사람은 짧게 암으로 65년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사실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이 바뀔 때 이제 국민들은 뭔가 이제 변화를 갈구를 하죠. 북한은 어땠을까요? 70년대면 김정일이 30대입니다. 70년대부터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 공동 통치 시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의 같이 북한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김일성이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김일성이 그 북한에 어떤 틀을 깔았다면, 시스템을 깔았다면 그 디테일을 넣은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들어와서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남한 출신의 교수들이 있었어요. 다 몰아냅니다. 다 변두리로 다 몰아낸 게 김정일이죠.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가죠. 그걸 뿐만 아니라 이동의 그런 통행증을 확대한 것도 김정일이었고 70년대. 그래서 김정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시면 경제는 이 세 나라가 다 어려웠는데 점점 어려워졌는데 통제, 주입, 고립 이런 부분이 북한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세습이 공고하겠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다른 알바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그런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 결과인지 이 기간 말에 89년도쯤에 알바니아와 루마니아에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계속 시위가 있었어요. 70년대에도 이 지우벨이라는 곳에서 광산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하고 89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6년에도 시위가 있었던 이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티미슈아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루마니아에서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는 사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BC 이런 외국 방송들이 루마니아어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하는 것들이 사실 부카레스트에 사는 사람들이 티미슈아라에서 시위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외국 방송들이 그런 방송을 해주니까 이게 다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89년이면 벌써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도 다 시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타고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알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니아는 그리스,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데로부터 라디오, TV 방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북한만 조용합니다. 그래서 89년에서 94년 마지막 시기입니다. 제가 루마니아는 이제 없앴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정권이 무너져서 없앴고 이제 이 두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직. 김일성이 94년 7월에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보시면 그대로 공고합니다. 경제 상황은 엉망이죠. 이제 89년이면 이제 완전히 허리가 꺾어지는 시기인데 엉망이지만 모든 것들이 공고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 알바니아는 이 알리아라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루마니아도 차우셰스쿠도 사살을 당하고 이제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뭔가 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국민들은 더 많은 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더 많은 거를 줍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은 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당제 선거를 요구를 했고 두 번의 다당제 선거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베리샤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죠. 92년입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91년, 92년에 시위가 아주 격화되고 네, 거의 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파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북한만 조용합니다. 북한 주민들 이런 소식들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5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 경제. 저는 여기서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변수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네,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뭐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는 좋든 나쁘든 그 리더십 교체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대가 세습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자기가 스스로 정권을 내놓겠습니까? 내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완전히 정말 의문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 리더십을 공고히 위해서 지금 이 3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런 3가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리적 통제, 고립, 주입은 사실은 그 대상이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립은 사실상 외부 세계를 염두에 둔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다 해서라도 외부 세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고립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결론을 위한 그 주입식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북한 자유화를 위해 외부 세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립입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북한을 생각을 하면 참 되게 암담합니다. 북한의 이 정말 너무나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저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사는 알바니아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그래도 너무너무 생각보다 견고하다. 저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2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니아에서 엠버고사가 너무나 강력한 거고 거기도 뭐 그 국경을 넘는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북한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알바니아 국민들은 2가지에 놀랐다고 해요. 그 한 가지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왔는가. 정말 예기치 못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다는 거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지 저는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일 교육과는 사실은 조금 멀으면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